예, 안녕하세요. 국제거래법을 올해도 이제 강의하게 된 2년째 강사 박근서 법학 박사입니다. 변호사,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박사 쪽 이쪽 분야를 공부를 했고요. 그 실무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좀 생각이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축적한 거를 한번 강호해서 한번 나눠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시작했고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이제 메가와 연결이 됐고 또 국제거래법이 변호사 시험 선택 과목으로 중요 과목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한 가지 국제거래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 오해의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국제거래법이 너무 분야가 좁다. 아니면은 과목으로서 국제거래법은 민법이나 상법 대비 굉장히 좀 협소하고 또 강의가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수가 이게 작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거래법은 원래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국제거래법은 실제로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에서 시험 과목으로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 국제거래법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볼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한 70% 정도가 외국과의 국제거래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역 국제거래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 전문가 집단이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일반 형사나 일반 민사 사례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러나 점점 그거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그냥 계약 영어 좀 잘하고 외국어를 좀 잘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잘했어요. 무역학과 정도 나오면 됐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하이테크 산업으로 올라가 수출을 하게 되면서 국제거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는 일반인들이 외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외국의 기술을 우리 기술을 외국에 사간다든지 한류, 케이팝 이런 해외에 나가서 국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과연 제 생애 중에 삼성이 소니 같은 아름다운 워크맨을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냥 불만했어요. 우리는 언제 일본을 따라갈까? 그런데 짓고 나서 보시면 어떡해요?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죠?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제는 MP3 플레이어를 넘어서 이제는 이 안드로이드 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거래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여러분 국제거래법의 분야도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환경법 이런 것처럼 국제거래법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좁은 분야에서 나오니까 문제만 어렵고 이렇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제거래법을 만약에 그 전 분야를 제대로 여러분에게 수험 과목으로 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멘붕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초의 기초, 어림잡아 제가 국제거래법을 제 컨셉 하에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국제사법하고 국제매매법 분야는 많아야 20%? 한 10%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거래법 분야는 엄청나게 넓은데 수험의 목적상 이게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수험의 목적상 줄여주셨구나. 그 대신 거기서 한 가지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로 우리가 실제로 변호사로서 대하게 될 국제거래법의 실제 사안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괴리가 있는 거예요. 조문은 몇 개 안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조문으로 이게 푸는 거야? 그리고 이 사안에 도대체 몇 개의 조문이 연관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게 헷갈릴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강점 있는 분야가 실무를 많이 했다는 실무형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요소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다 보면 현실감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 그거는 처음 들으실 때는 약간 이 수업이 너무 좀 핵심 용어, 정확한 정의, 정확한 요건, 정확한 효과 이런 거 설명은 좀 별로 그런 쪽은 별로 치중 안 하시는 거고 왜 이렇게 스토리 같이 얘기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례형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조금 이 수업은 국제거래법은 특히 실무가 중시되고 실무의 복잡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국제거래법은 법학 전공 민법을 상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아니면 옷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워낙 그쪽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이 법학을 학부에서 부터 전공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어려운 과목을 하니까 국제거래법은 상대적으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 그냥 들어와서 수업을 많이 듣는다. 뭐 그런 수험생들의 그런 거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국제거래법은 어느 쪽이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법학 전공이 아니신 분 중에 비즈니스 쪽이나 경제학 쪽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런 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더 좋은 강점도 있고요. 또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민법이나 아무래도 상법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더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런 계약법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강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다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이게 뭐 불이타가 많을 수 있는 환경이다. 근데 6회는 좀 그런 게 있었고 7회는 올해 7회는 좀 너무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평이했다. 제가 본 문제는 그렇게 평이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런 배경 하에 여러분들께 이제 국제거래법을 어떻게 가르칠 생각이냐면 일단은 이 강의는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사실 한 7, 80% 정도는 다 그냥 몸으로 체득하고 그냥 체득된 지식일 뿐이지 시험장에 그걸 분출한다든지 시험장에서 그걸 표시할 만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기초를 안 배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고난도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선택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굉장히 요원합니다. 특히 이 과목은 실무형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룰의 암기라든지 어떤 기계적인 조항의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조항수를 뭐 잘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은 대하는 자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론 과목에서는 저는 여러분들께 펀더멘트라고 그다음에 클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캐치해내는지 그다음에 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책에 써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맥락을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책을 읽으면서 맥락을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진짜 언더스탠딩이 안 돼요. 그래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룰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표시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 왜 이런 규정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다른 조항하고 무슨 연관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거. 배경 설명이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에선 중요한 거고요. 약간 넓게 그 다음에 약간 배경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7월에 예상하고 있는 8월일 될 수도 있는데 기출문제 풀이 특강에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공부가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깊은 단계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때에 과연 시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그러니까 기초체력 오늘의 강의는 기초체력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강의일 거고요. 나중에 문제풀이반이랑 그다음에 모의고사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뭐 쟁점 예상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획하고 있는 게 핸드북을 좀 만들어서 조문 뉘앙스를 아는 조문 해설 그것도 올해는 좀 추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중에 파이널이 있겠죠. 그래갖고 조문 해설과 기출문제 풀이를 순서를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 중인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께 나중에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지금 단계에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국제거래가 무엇이냐.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죠. 국제거래법은 일부다. 아주 일부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국제거래법 자체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것 때문에는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시는데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작년에 어땠죠? 올해 문제 뭐였죠? 지적재산권 분야가 국제거래법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권이나 이런 거 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나 그게 배타적인 권리인지 아니면 타국의 한 나라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특허를 할 때, 직무발명을 할 때 해외의 특허권을 어떤 권한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전공자라든지 아니면 특허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좀 당황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은 원래 학부 때 저는 변리사 공부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쪽 부분이 저는 이해가 쉬웠어요. 그리고 실무에 나가면 특허와 국제매매는 엄청나게 연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 특허가 관련 안 될 게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계가 있고 분쟁 클레임 걸리면 이 기술 위반 여러분이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6회 때 그 드론 있죠. 그 소프트웨어 문제였잖아요. 그죠? 항법 장치. 그다음에 요번에 또 특허 문제이죠. 어찌됐든 물건의 매매라든지 국제 거래에서 특허는 정말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 생산을 여기서 매뉴팩처리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생산을 시키고 여기서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로지스틱스를 연결시켜서 거기서 최종 조립을 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 특허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실무는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문제를 내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 이 교재들은 뭐냐? 아니면 대부분의 교재, 심지어 법조는 뭐냐? 너무너무 올드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성문 종합 영어라고 아세요? 예? 아시는 분들은 저랑 커먼데 저는 지금도 얘기한 거예요. 아직 그 성문 종합 영어 같은 거를 아직도 보고 있나? 왠지 아세요? 거기 영에 나오는 영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미국에서 5년을 유학을 했는데 난 거기 나온 예문 중에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예문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만큼 올드한 거를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늦춰지는가? 전체적인 그림이나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행운이에요. 국제거래법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라이브한 그런 분야예요. 그럼 국제거래법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일단 한번 그림을 한번 쫙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알고 있으면 이 중에 내가 여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옆주위에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거를 당하지 말고 문제의 핵심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이 변방에 있는 용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니까 제가 이 변방 걸 쳐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제거래는 기본적으로 국제매매는 당사자 매매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 이것도 다 계산된 거예요. 매도인은 국제거래라 우리가 협약에서 얘기하는 국제거래라고 하면은 물품이 A국에서 B국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한쪽은 서로 법역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뭐 A국에 있고 매수인은 B국에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물건은 사실 대부분 매도인국에서 매수인으로 가겠지만 물건이 매도인은 A국이 대한민국인데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요. 매도인이 자기 태국에 있는 건설 기계를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B국이 미국이라고 치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태국에 있는 거를 인도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인디아. 그런데 이것도 다 국제거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거래예요. 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매도인은 물품을 파는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는 뭐죠? 대금을 받는 권리가 있는 거고 매수인은 물품을 사는 권리가 있는 거고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는 뭐예요? 물품의 이동이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대금의 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세일 오브 굿즈라고 하잖아요. 굿즈가 뭐예요? 물품. 굿즈가 가고 대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컨셉이라면 이거 국제거래법인데 여기에 근데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물품,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보실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지만 꼭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야 되는 그것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이제 잊으시고 여기에 이 사람들 간의 거래 관계는 여러분 변호사의 생각하실 때는 변호사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분쟁과 충돌을 해결해주고
뭐 소송까지 갔으면 그거를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사이에 이런 아주 단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물건을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줘요. 보통 1차 운송인에게 물품을 운송하면 이 운송인이 또 사실은 요 운송인보다는 요 안에 주선인이 있어요. 운송 주선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운송 주선인을 보통 영어로 포와더라고 해요. 포와더. 포와더. 포와더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물건을 이쪽으로 포와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와더인데 이 사람이 운송 주선이 보통 이제 포와더 그런데 운송 주선인한테 보험 중개인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중개를 해주면 1차 운송인인 산진해운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운송을 받아서 여기로 갈 땐 또 트럭도 많이 되겠죠. 트럭으로 갔다가 운송으로 항구에서 해상으로 가서 여기로 가갖고 수입 통관이란 걸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법률적인 업무인데 이거를 관세사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투입 통관 이거를 클리어런스라고 해요. 클리어런스라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입을 할 때 각 나라는 보호무역주의를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국내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세금을 받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세금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관세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관세가 이제 수입 통관이 들어오고 매수인에게 전달되는데 자 물건은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기에 또 이거를 그래서 운송 관계라고 해요. 운송. 근데 운송 관계에 항상 같이 붙는 게 보험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국제사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서류로도 많이 나오는 국제매매법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보험 관계는 왜 되는지 아세요? 1차 운송인과 수입이 운송인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물건이 운송되는 과정에 엄청난 위험에 노출이 돼요. 지금은 많이 그것이 그런 사고 안 나지만 여러분 내가 기억날 때 로이즈 보험회사라는 거 알아요? 영국의 로이즈 보험회사가 왜 유명하냐면 로이즈가 원래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이었던 거 아세요? 로이즈가 커피숍 주인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런던 항구인가 어느 런던일 거예요. 그 항구에 이렇게 딱 있으면 그때 영국은 대항해 시대예요. 전 세계에 배를 가지고 나서 물건을 사고 가서 영국에서 만든 면직물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인도로 가져가서 거기서 향신료 가져오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집 3-4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확률이 뭐예요? 10대가 가면 2대는 안 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로이즈 보험회사랑 그 커피숍에 모여갖고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우리 10명 중에 2은 죽을 텐데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끼리 돈을 일부씩 야 우리가 나중에 8명은 돈을 많이 벌 거니까 확률적으로 이러자. 자 우리가 벌 돈이 100이라고 하면 10씩 여기다가 로이즈 보험회사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가. 그리고 돌아와서 2집이 안 왔어요. 그러면 2집의 미망인에게 왜요? 그 10개, 10씩 못 가는 거를 한 50씩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남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해서 그거를 해서 로이즈 보험회사가 커피숍에서 보험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런던에 가시면 그 까나리 워프 쪽인가? 그쪽에 그쪽은 아닌데 거기 가다가 어디 보면은 로이즈 빌딩이 있어요. 30층 정도 되는데 막 지금도 로이즈 빌딩은 특이하게 이렇게 근데 로이즈는 더 웃긴 건 뭐냐면 하나의 보험회사가 아니고요. 지금은 보험하는 보험 중개인들이나 보험회사가 수백 명, 수천 명이 각자 회사인 거예요. 마치 김장이 각자 변호사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긴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 약간 주의가 재밌죠? 그렇대. 그게 왜 얘기되냐면 해상 운송을 옛날에 하게 되면 보험이 필수적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들이 또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요거를 바로 위험 관리라고 해요. 왜 위험 관리일까요? 운송되는데 물건이 멸실되거나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손실될 수 있는 위험.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으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로이즈에서 설명을 들었어. 자, 국제 거래나 국제 무역이나 국제 비즈니스나 국제 운송이나 국제 보험이나 어느 나라가 주도했을까요?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관련은 물품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세일즈 오브 굿즈 로 그러니까 영국의 세일즈 오브 굿즈 로를 배우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그게 미국으로 봐서는 어떻게
발전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한 기초의 60%는 이미 영국에서 다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이걸 뭐라고 하는지요? 페이먼트로. 그 다음에 이거를 뭐야? 트랜스포테이션,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이거는 뭐예요? 인슈런스. 근데 인슈런스인데 뭐냐면 이거를 카고 인슈런스도 있고 쉽 인슈런스도 있어요. 카고는 뭐예요? 적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배 자체도 침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박 자체가 또 보험에 들게 돼요. 그래갖고 해상보험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사람들은 해상보험, 선박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상적하보험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물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죠? 여러분이 색깔로 보면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였잖아요. 그러면 대금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주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10억어치 물건을 수입했어요. 그럼 돈을 여러분이 10억어치를 한국 돈을 가져가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뭐 그 비행기 타고 그날 거기 가서 돈을 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돈 받으러 와요? 안 그렇죠. 국제은행이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국제은행은 대차 거래를 해요. 서로 이 사람들도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나라에서 줘야 될 돈, B라는 나라에서 줘야 될 돈이 이 은행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가 막 상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 거래, 크레딧 데빗 거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은행이 끼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하나은행이 있고 이쪽에 은행이 뭐 체이스은행이 있다. 체이스은행, 미국의 체이스은행이 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이 체이스은행에게 돈을 줘서 송금해서 이 은행이 A국의 매도인에게 돈을 주면 되는데 그거를 문제는 만약에 이거보다 더 앞단계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국제거래의 10% 정도만 이하만 선금이고 대부분은 후불이에요. 여러분 50만 불어치 물건을 수입하면서 먼저 돈부터 50만 불 보내줘요? 물론 나이지리아에서 가끔 이메일이 와요. 내가 누구 어느 해갖고 유엔에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50만 불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문.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송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매수인이 기다린 거야. 매도인이 야 내가 50만 불 보내주면 매수인이 내가 50만 불어치 나중에 돈 줄 테. 그러니까 빨리 물건 보내. 이 물건이 엄청 인기 있거든. 사고 싶어.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야 내가 물건 보냈다가 배 떠나고 나서 돈 안 들어오면 난 어떻게 되냐.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뭐냐면 넌 알겠는데 너 좋은 놈인 거 알겠어. 내가 어떻게? 나는 너는 모르겠고 체이스은행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체이스은행이 돈 준다고 그러면 약속해 준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믿고 한번 물건을 만들어 볼게.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신용장이에요. 이 신용장이라는 게 뭐냐면 신용을 제공하는 레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터 오브 크레딧인데 신용장을 체이스은행이 얘가 이렇게 청구하면 얘가 신용장을 이렇게 보내줘 얘한테. 그럼 얘가 그거 보고 오 땡큐 이제 드디어 이거 물건이었고 70년대 80년대는요 신용장을 해외에서 하나 받잖아요. 10만 불짜리 20만 불 받으면 회식을 했어. 왜 그랬냐면 신용장을 받으면 그 신용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그때 여러분 애국자가 지금은 춤 잘 추고 피겨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컬링 잘하고 영미 그러면서 해야지 지금은 인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출 잘하면 완전히 뭐였냐면요 영웅이었어요. 그다음에 외국 담배 피면 역적이고. 그래갖고 외국 담배 피는 사람들은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 동네에 나도 어렸을 때 보면은 삐라 북한에서 보낸 거 있잖아요. 삐라라고 그래요. 그 삐라를 발견하고 학교에 갖다 주면은 칭찬받고. 그 다음에 동네 아저씨 중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 이제 얘기하면 선생님이 착한다.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나라였는데 여러분 이제 나이를 의심하겠구나. 예. 이제 50입니다. 뭐 그런데 그랬는데 요 신용장이라는 걸 여기를 받아갖고 은행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은행이 먼저 돈을 땡겨줘요. 신용장이 10만 불이면 야, 이 신용장 있어? 그러면 나중에 너 그 신용장 10만 불 받을 거네. 그럼 8만 불을 먼저 땡겨줘. 그럼 그 8만 불 가지고 뭐 해요? 물건을 사고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 거래가 어떻게 시작이 되면 실제 시작은 수입자랑 잘 얘기해서 신용장을 보내주면 그걸 받은 매도인이 그 신용장을 가지고 은행에다 맡기고 돈을
대출 받아서 그 대출 받은 걸로 물건을 막 사갖고 막 원자재하고 뭐 옛날에 가발 만들고 뭐 신발 만들고 해가지고 다시 선적을 해갖고 쫙 보내주면 얘가 어떻게 해요? 물건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 신용장에 따라서 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 서류가 있어요. 여기 운송 서류가 있겠죠. 운송 서류.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데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건을 맡기면 물건을 받았다는 거와 물건을 운송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운송증권을 그걸 보통 선화증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운송 서류를 발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운송 서류는 뭐예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아 매도인이 수출을 했구나. 물건을 보냈구나. 그런 의미가 생기니까 요거를 은행에다 갖다 주면 은행이 그래? 잘 됐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10만 불이라고 하면 한 디스카운트해서 한 9만 5천 불 정도를 줘요. 근데 다 안 줘. 어떻게 줘? 8만 불 먼저 줬잖아요. 15,000불 정도만 더 추가로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가 주면은 이 체이스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 운송 서류 왔고 상업송장 왔고 포장증명서 왔고 뭐 이런 거 왔잖아요. 다 체크해봐요. 이거를 서류 심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서류 거래라고 해요. 나중에 신용장 거래 나중에 공부하실 때 왜 매도인의 의무가 이 중에서 왜 서류를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서류가 하자가 있잖아요. 이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이나 이 매수인은 돈을 안 줄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약에서 요구된 서류를 깔끔하게 보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가 중요한 건데 서류를 받았어. 그럼 매수인이 그 서류를 받았죠. 특히 운송서류, 선화증권. 그러면 배가 와요. 그 다음에 배가 오겠죠. 아까 이 서류가 저렇게 가는 거는 국제 특송, 뭐 DHL 이런 걸로 가는 거고요. 물건은 산지내면 배를 타고 덜덜덜 하고 거기 갔어. LA에 갔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운송이 항구에 들어오면 이제 이 배가 들어온 걸 날짜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 서류를 받았고 운송증권을 가져가서 이 수입 항구에 가서 운송인에게 보여주면 물건을 내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내주지 않는다? 만약에 근데 이 운송인들은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운송인은 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국제사법 맨 뒤에 보면은 선박 우선 특권 뭐 이런 거 얘기 나와요. 거기에 무슨 얘기냐면 운송을 하다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많아요. 한진해고 이렇게 막 하다가 물건을 사고하고 판 놈이 이 소리만 이렇게 해서 해먹고 중간에 날라버려. 이 전문 용어를 써버렸네. 날라버려요. 그러면 이 운송인은 갑자기 바보 되는 거야. 물건은 기껏 LA까지 운송을 했는데 1,000만 원대를 운송을 했는데 수출자 수입자랑 여기서 해먹고 얘는 도망가고 얘는 야 나 물건 못 받았는데 내가 왜 그걸 물건을 찾아 이러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런 경우에 운송인은 그 선박은 아니고 선박에 되고 있는 그 적화 이런 것들을 막 압류해서 공매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거 할 때 만약에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선 특권은 뭐냐면 나중에 이 선박 운송한 사람들이 이 선박 회사가 만약에 운임을 못 받으면은 그 운임 가지고 선원들 운임 돈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기서 난리가 나면 또 어떤 데로 막 한진해운 그 문제 생겼을 때 막 이런 일 많았을 거예요. 선박이 다 압류돼 버려요. 왜냐면 거기 항구 하역부도 있죠. 항구 하역부 그 배에 뭐 부식 갖다 주는 놈, 뭐 그 배에 벙커 CU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유조선은 원유를 크루드 오일을 하지만 유조선이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유조선은 좋겠다. 왜냐면 자기가 유조선을 기름을 날르니까 그 기름 가지고 떼가지고 배가 가니까 얼마 그렇지 않아요. 벙커 CU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거 한 사람들 다 그 배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다고요. 선박, 뭐 스티브도 뭐 이런 애들이 이거를 막 압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물건들이 또 이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률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는 하나의 흐름을 봤고 그러면 이거를 국제거래법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야를 나누냐? 제 교재에 있는 거를 자 볼게요. 다양한 국제거래법 분야와 국제물품매매법 및 국제사법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요거 있잖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을 주고 대금을 지급받는 요게 바로 국제물품매매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법은 뭐예요? 그 국제물품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거래에서
분쟁이 나면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게 좋을까? 여러분 좀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재판 관할하고 준거법은 조금 달라요. 준거법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향이 더 심하고요. 재판 관할은 한쪽이 더 관할이 많긴 하는데 꼭 한쪽만 관할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사법 쪽에 보면 매도인이 할 일이 많으니까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이행지인 수출국 위주로 법원이 관할도 있고, 그다음에 준거법도 가급적이면은 이걸로 하자고 객관적 준거법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당사자 자체에 의해서 나중에 충분히 그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럼 달랑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는 지금 엄청 그림 그려놨잖아요, 제가. 여러분 뭐 정신없이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는 달랑 매도인의 물품 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에다가 잠깐 분쟁 생겼을 때 관할은 어디서 하고, 그러면 요거의 물품 매매의 준거법은 뭐냐, 영국법이냐 한국법이냐 미국법이냐, 그거 문제예요. 그럼 여기 다 그려진 건 뭐예요? 말씀드릴게요. 운송 관련한 게 바로 뭐냐면 국제 운송이에요. 인터내셔널 트랜스포테이션. 그래서 국제 운송은 크게 항공 운송, 해상 운송, 육상 운송이 있겠죠. 또 하나가 복합 운송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때 만약에 상대나 이래서 무역학 전공하시는 분은 그 국제 왜 무역학과가 하나의 과로 있잖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가.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만큼 배워야 될 게 엄청 많아서 그래요. 그래갖고 요거 부분들이 국제 운송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국제 보험이 있어요. 요거는 보험 관계는 국제 보험. 그 다음에 제가 옆에다가 실체법을 옆에 표시해 놓은 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국제 운송에는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뭐 이런 게 운송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제 교재에는 이제 하나 더 추가될 건 뭐냐면, 이거는 국제 규칙이고요. 실제로 각 한 나라의 법을 준거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운송에는 영국 운송법, 그 다음에 국제 보험에는 영국 보험법, 이런 것들이 실체법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국제 투자, 그 다음에 국제 분쟁 해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옆에 증개면 국제 대금 결제와 보증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다가 신용장을 열게 해서 보내고, 그러면 얘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금융을 제공하고 돈을 주고.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신용장이 뭐예요? 매수인을 위해서 체이스 은행이 매도인 앞으로 대금 지급을 확약한다고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보증이에요. 그게 지급 보증. 지급 보증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요 신용장 요거는 지급 대금 페이먼트와 개런티나 아니면은 보통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개런티라고 안 하고 지급 확약이라고 하는 거를 언더테이킹이라고 해요. 언더테이킹 투 페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국제 대금 결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 강의를 하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약간 여러분들 강의 듣기에 좀 너무 베리에이션이 많다, 그럼 얘가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논 분야가 어디냐면 여기 운송부 박원관계가 아니고 저는 여기 페이먼트 쪽을 만약에서 많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페이먼트를 하면 이쪽을 모르냐? 아니에요. 왜? 이 페이먼트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대금을 결제하는 사람은 뭘 심사할 것 같아요? 물건이 제대로 운송됐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물건을 운송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물건 운송했는데 나중에 운송비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막 공부를 해요. 제 친한 친구분들이 이 운송 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관련된 회사가 요번에 한국 들어와서 클라이언트가 SOS 해가지고 한 일이 이 운송 분쟁을 제가 자문하러 들어왔었어요. 저는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직접 변호사 자문을 못합니다. 전문가로서 한국 변호사와 같이 저는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국제거래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들은 뭐 국제거래법 내용도 뭐 합쳐봤자 200조문도 안 되고 뭐 이런 법이 있어요. 뭐 공부하다 보니까 별거 없네.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거래법 쪽에서 이거를 제대로 알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우리나라 변호사들 많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개괄적인 순간에서 하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영국 변호사나 미국 변호사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야가 별로 없어요. 국제거래,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제거래법 여기 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거래법 홍보하러 나왔어요. 사실 저는 뭐 능력이 되게 약한 사람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떠냐면요, 이거 블루오션인데 왜 이거 일 안 하지? 제가요 국제 대금 결제에서 대금 결제 관련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가 우리나라 아마 1, 2인자 안에 들걸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대금 결제 분야에서 제대로 일해본 사람이 한 5명 될 테니까. 그중에 제가 나이가 50인데 경력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저 해외에 나가서 저는 미얀마에 주로 했거든요. 여러분, 미얀마에 한국인 변호사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4명 있어요. 3명이 한국 변호사고 1명이 저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찾기 쉽지 않죠. 엄청 많잖아요. 지금 뭐 2만 얼마래. 거기 가면요,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 가죠? 딴 거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건 재미예요. 여러분, 저희 선배 세대, 제가 88학번인데 이 선배들 중에 미얀마 연대 나간 사람, 해외 나간 사람 없어요. 왠지 아세요? 본인이 나가려고 해도 보통 애들이 고3이야. 그럼 뭐라는 데서요? 중2 때부터 부인들이 이런 얘기야. 애가 중2인데 어디를 나가냐. 애가 중3인데 어디를 나가냐.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또 대학교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러다 보니 한참 일해야 될 때 못 나가요. 근데 웃기는 건 영국이나 이런 애들은요, 두바이, 홍콩, 여러분 만약에 외국 변호사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영국 변호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바이, 홍콩, 싱가폴 다 영국 변호사 판이에요. 저는 미국 변호사지만 제가 만약에 옛날 10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약에 공부를 해갖고 외국 나가서 공부한다면 저는 영국 변호사 할 거예요. 왜? 국제거래와 이런 거 관련돼서는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냥 지네 나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아. 아메리카 퍼스트야. 그래갖고 외국에 관심이 없어. 제가 공부했던 데가 인디애나인데요. 인디애나 주민의 45%가 평생 인디애나를 안 나가본대. 미국이 아니라 인디애나를 안 나가본대. 옆에 일리노이도 안 가봤대요. 오하이오도 안 가보고. 그 정도로 걔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세상의 중심이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무슨 하우스와이프 뭐 거기 나왔는데 코네티컷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욕 아줌마들이 코네티컷에서는 거기 가서 왜 사냐? 거기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코네티컷 아줌마가 엄청 열받은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은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인터내셔널 컨셉이 없어요. 왜냐면 근데 영국은 뭐예요? 이미 100년 전에 한번 박살났잖아요. 공항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영국은 애들이 헝그리해. 그래갖고 두바이 가도 엄청나게 많고 싱가포르 가도 엄청 많고 심지어 영국 변호사가 있으면요 홍콩 변호사 되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걔들은 커먼웰스라는 게 있잖아요. 호주 변호사가 된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영국 변호사 있으면 가서 그냥 이수교육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다양하고 꽤 역사가 깊은 학문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낯설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로스쿨은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우리 옛날에 그 학부에서 법을 했던 밥돌이들은 밥은 잘 먹는데 영어를 잘 못했어. 인간적으로. 주로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대륙법 때문에 독일로 많이 갔고요. 근데 이제 좀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국제거래법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젠 대륙법계 국가 출신들도 많지만 저처럼 영미법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영미법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내용은 논리 체계는 별게 없는데 별게 없어요. 되게 단순해요. 근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법이나 미국법은 나라가 크잖아요.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근데 독일 판례나 이런 걸 보면은 케이스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요? 정치해. 읽으면서도 와 정말 진짜 독일. 여러분 저기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비정상회담에 보면 독일 애들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서는 모르겠구나. 저는 지금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 국제거래법은요 이렇게 아주 재밌는 분야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지만 국제거래법 분야는 여러분이 하실 분야도 많고 나중에 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국제거래법을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나중에 자기한테 소용되는 거 공부하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인도의 텔레콤 시장의 최고 전문가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 한 세 명 중에 1등만 하면 돼요. 한 3명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조금만 일만 왕창 해봐요. 몇 명이나 하겠어요, 한국 사람이. 그 다음에 만약에 부동산 투자 관련이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가서 한국 변호사가 몇 명 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아니면 국제 분쟁 협상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거 전문가 되기 쉬워요. 물론 가면요 배탈도 좀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좀 외롭기도 하고 먹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긴 한데
뭐 영국 사람들은 100년 전, 200년 전에 안 그랬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어떻게 하고 중국에 와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와서 어떻게 하고 일본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그게 이 과목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거래법을 그러면 이런 배경하에 저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일단은 최대한 제 과목은 좀 농담도 많이 하고 재밌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아쉬운 건 아무도 안 웃는 게 문제긴 한데 지금 이걸 무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살아있는 라이브한 예제를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좀 기획된 거예요. 기획은 아니냐 한 반은 기획이고 반은 과거의 경험으로. 왜? 이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 책은 어떤 책이냐? 제 책의 특징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 강의도 거기에 충분한데 일단은 가급적 이거는 거의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는 그래도 내가 국제거래법 가르치는 이 강의 중에서는 그래도 엄청 가장 많이 다양한 외국 판례, 외국 오피니언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께 쟁점이 될 만한 걸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규정 순서대로 저는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국제거래법 협약은 국제매매법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법이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 듣기에는 뭐 이런 법이 있어 하겠지만 실제로 영어로 보면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법이고요. 또 국제사법은 되게 절차적인 문제 비스무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착이 만들어져 있어요. 카바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냥 다른 과목 대비 그냥 규정 순서대로 쭉 나가면 돼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전이 여러분 친숙할 수 있게 지면에 좀 낭비는 있겠지만 제 책이나 제 강의에는 이 법조문을 항상 읽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책은 수험서지만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상법의 정초나 뭐 이런 것도 책들처럼 좀 컴팩트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수험가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출제했던 교수들이 내시는 책들은 너무 두껍고 수험서는 또 너무 얇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애매할 거예요. 수험서만 공부하다 보면 뭔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다시 책 찾아보면 막 여러분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제가 유수한 그런 교수님들의 엑기스 있는 내용들을 특히 제목을 잘 만들어서 이 책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책을 좀 이렇게 수험서로 컴팩트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목소리와 순서, 이 클리어네스로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손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6일에 거친 강의로 여러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 책은 여러분들 위해서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장에 끝까지 쓸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큰 글씨로 했고요. 앞뒤 설명이 필요하든지 예외라든지 예시라든지 이런 것은 작은 글씨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이 교재를 가지고서 그렇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큰 글씨로 대변되는 이런 중요한 핵심 내용은 나중에 핸드북을 올해는 새로 만들어서 핸드북을 여러분들께 항상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